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와 가치를 국민 행복과 희망 실현으로 정하고 5대 핵심 실천 과제로 건강한 삶의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 보장,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내는 추가 비용을 낮춰서 환자 부담을 평균 35% 줄이고 2016년까지 선택 의사 수를 진료 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남아있는 선택진료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병실료도 개선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일반 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5인실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 내지 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학병원의 일반 병상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포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가족 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에서 직접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치매 특별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증 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추가로 장기 요양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특별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주간 보호와 방문 간호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 2년마다 국가검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족휴가제를 도입해서 장기 간병으로 지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보호시설에 치매 어르신을 입소시키고 조금이라도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유리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이를 통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강화해 나가고 기초생활보장제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차상위 계층도 희망기금 통장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을 완료하고 신규 인력도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부모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야근이나 출장 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의 야간 보육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3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전액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총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중동 국가 중 우리나라로 환자를 송출해 주는 국가를 현재 UAE 1개국에서 카타르, 리비아 등 5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 영역별 법령을 개정하고 통합전산망을 개선하여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가 가정 양립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고용복지 연계 실현과 취약계층 보장 강화를 포함한 사회보장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데일리 김재은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대 비급여 관련해서 개선 방안 관련해서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경실련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 공약 폐기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가, 그러니까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보장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공약 폐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담배 소송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담배값의 50% 이상 그림 표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몇 년째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언제까지 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과 지금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 의지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3대 비급여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복지부에서도 발표했고 여러분께 알렸습니다만은 이 3대 비급여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대 비급여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선택진료비를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사실상 선택진료비는 2017년까지 폐지가 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는 비급여로 전액 선택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17년이 되면은 이러한 선택진료비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로부터 급여 항목으로 완전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형태의 비급여 체계는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어떤 양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후퇴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담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에도 어떤 특히 그 금연의 문제, 특히 청소년 흡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상당히 강하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또 홍보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담배값 인상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담배 소송은 조금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한 번도 밝힌 것으로 기억하지만은 이 담배 소송 건강보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건복지부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이러한 담배 소송이나 담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인식 전환의 어떤 기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이것이 담배 소송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면은 그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담배 소송을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승소 확률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건강보험에 전달을 했고요.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만은 담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흡연에 대한 질병과의 인과성 측면 그리고 담배 회사의 위법성 측면이 두 가지가 조건 준비가 되어야지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인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느냐 아니면 이것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이라는 부분이니까 설명인데 아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보험료 부과 기반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무슨 다른 건강세를 정해 나왔듯이 뭐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가체계 부분은 우리 작년 말에 안을 내놓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이 좀 있는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예.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체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떻게까지 진전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동욱 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건강보험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 기반 확대에 대한 얘기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 기반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예를 들면 피부양자의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이미 제도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부가 기반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제도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가 기반을 또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에 관한 공적 자료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뒤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 계층에 대한 또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득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보험료 부과 기반을 변경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또 사회적 공론화도 함께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YTN 김잔디인데요. 아까 아침에도 잠깐 그 사전 브리핑에서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이거 봐가지고는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를 많이, 그러니까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료계에서는 그 반발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아까 보장을 해줬는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비급여 부분이 그 대형 병원일수록 굉장히 그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전부 다 무슨 아까 새로 수가를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없었던 그 수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 설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장을 해주시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시에 어떤 병원 측의 어떤 수익의 변화도 동시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병원의 수익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그 공급자인 병원 측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자, 완화시키자.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병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보전해 준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적으로 2015년 올해 금년 중에는 저희가 그 35% 정도의 어떤 선택진료비를 낮추고 그다음에 선택진료비 폭을 2015년 10년 동안 8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상당 정도 개인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그대로만 되면은 병원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수가를 조정하고 수가를 신설을 해서 그러한 손실들을 원칙적으로 100%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발표하기 전에 최대한 의료계약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S 범기영인데요. 네. 2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장관께서는 연초에 정부 안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을 주로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는지,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양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정부안만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표현으로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디자인한 그 기본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연금을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제도는 국가 100년 대계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세대나 앞으로의 10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우리가 연금을 제도를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60년, 70년, 심지어는 100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그 기간을 감안해서 모든 세대를 감안해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노인 빈곤이 만연하기 때문에 현 세대 노인분들한테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20만 원을 드리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여기서 2050년, 2060년이 됐을 때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그 고령화가 진전이 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노령 인구가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사회적인 부담 또는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분들의 우리 자식 세대의 부담을 좀 적정화해 주자 하자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라는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많은 어떤 오해도 샀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정부가 이런 식의 후세대를 고민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쉽게 뭐 70% 노인들 아니 80% 노인들한테 20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 특히 후세대에게는 무책임하기 때문에 고심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일각에서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이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때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좀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야당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혹시 저희들이 정부 안에서 조금 간과를 했다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윤경 기자. 예, 저 경향신문의 송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3대 비급여 완화 개선 방안을 보면은 특히 선택진료비의 경우에 기본 골격이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시키게 하는 대신 병원에게 수술 처치 수가를 인상해줘서 이제 정부가 보전해주는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기본 골격이. 그런데 그 수술 처치 수가 인상분은 정부 재원이 아니라 건보 재정으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건보 재정은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보료를 내는 국민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보가 사상 유례 없는 흑자 지금 10조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보가 탄생한 국민건강보험이 탄생한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맥락을 좀 알려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현 정부는 어쨌든 건보 사상 최대의 건보 흑자라는 배경 속에서 이런 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정부지만 재원은 결국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재원으로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은 법정 미지원액이 최근 6년간 6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늘어났는지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미지원한 액을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재정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관련한 계획은 없으신지 좀 여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그 보험료가 이제 적립금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부진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진료하는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즉 어떤 이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 그것이 아마 큰 요인 중에 하나, 그 외에도 약가 인하의 효과라든가 또는 다른 영향들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3대 비급여에 대해서 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금으로 하든지 사실 보험료도 세금하고는 유사한 형태, 다만 그것이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은 보험료나 아니면은 세금이나 국가 부담의 한 형태일 뿐이다라고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쭉 이제 매년 보험료를 1 내지 2%씩 올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보험료를 올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3대 비급여를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원 소요도 그러한 기본 원칙 하에서의 어떤 재원 조달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험료를 1.7%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동의를 얻은 것은 약 1조 5천억 정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한 1조 원 정도가 4대 중증 질환에 쓰일 것이고요. 지금 그 5천억 정도가 이번에 발표드리는 3대 비급여 재원으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추가적으로 한 3, 4천억 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법적 미지원액, 그러니까 건보 재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매년 미달해 왔고 그게 최근 6년간 쌓여서 6조 5천억 원이 됐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건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이 부분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계획이 있으신지도 같이 여쭤봤거든요. 혹시 대답. 답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네. 예,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국고 지원의 그 부족분, 정산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그 원래 이제 국고 지원 방식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이제 14%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예상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고 지원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보험료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최종 결정되는 거는 그의 연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상보다는 보험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험료 수입을 예상하고 지원했던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덜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으로는 뭐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 갖고 그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상 수입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를 가능한 한 실제 수입과 동일할 수 있도록 유사한 수준으로 그 수준에 나올 수 있도록 보험 예상 수입을 편성해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서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 수입이 실제 수입에 맞추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14%에 이르는 재정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6.5조는 더 이상 그럼 지원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그 예산 편성에 정산해가 지원해야 될 의무 규정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 지원 기준이 그 예산 편성할 때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에 있기 때문에 이 편성 과정에서 예상 수입을 얼마로 잡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가가지고 그 해년도 보험료 얼마 들어왔냐를 봤을 때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처음에 편성할 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보험료 수입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덜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 회계관에 이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 세계일보 김수미인데요. 오늘 업무 계획에 보니까 원격 의료랑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발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 지금 의사협회랑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의사협회가 그 파업 찬반 투표 일정으로 밝혔던 그 2월 중순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상 다음 주에 찬반 투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결정될 텐데 그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한 전망하고요. 원격 의료도 2월 안에 꼭 그 상정하시는 걸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원격 의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드리면은 이것은
국민의 편의 증진, 다시 말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도서 벽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증진해 드리겠다 하는 취지가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질환자든 이러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복약 지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매번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 이러한 식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드리자. 또 노인 시설에 지금 계시면서 의사 없이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이러한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 드리자. 이러한 그 어떤 물리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저희가 원격 진료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누구라면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좀 잠깐 일부에서는 이것이 다른 의료 영리화나요? 의료 영리화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서는 어떤 좀 곡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회와 의료협회와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만약 걱정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점들이 걱정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는 이 의사협회의 어떤 어떤 파업 일정이나 사실 이런 것들하고 꼭 연결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정부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분들과의 협의를 최대한 빨리 동의를 이끌어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의협과 의료발전협의회를 3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 7시, 그리고 일요일도 오후 3시부터 지금 시간 잡지 않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의협에서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좀 빨리 끌어내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의료제도 개선 분야하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 불균형된 과목 간의 이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현재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은정 기자 질문하시고 장관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저희 실국장들이 계속 계시니까 추가 답변은 질의 답변은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받겠습니다. 저 3대 비급여 CBS 조은정 기자인데요. 3대 비급여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정책이어서 추가로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선택 진료에 대해서 2017년에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장관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당장 지금 올해 업무 보고고 대통령 임기 내에는 선택 진료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약간 축소가 됐을 뿐이지. 근데 이제 민간합동 기획단에서는 이렇게 선택 진료가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게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고, 그게 이제 사전 브리핑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선택 진료 제도가 이렇게 대통령 임기 내에 존치하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2017년의 상황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여기에 폐지란 말을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비급여로 지금 선택진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비급여로 내는 선택진료비는 없어집니다. 2017년까지.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폐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선택진료의 일부를 현 정권까지 남겨놓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가려면 아시겠습니다만 선택진료비의
비용이 뭐 상당히 큽니다. 1조 원 이상이 지금 1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아마 선택 어떤 급여 항목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마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가를 개발하고 하는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그러나 그것의 어떤 효과성을 좀 더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첫 해에는 일단은 가격이나부터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획단에서 이제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기획단에서 내부 논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워낙 그 오래된 제도이고 일거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 이 정부 내에서 현재 그 선택 진료가 아닌 기관 가산제로 가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획단에서 이제 그 토론을 했고 그걸 토대로 현장의 전문가 그다음에 그 병원계와 이제 얘기한 과정에서 이런 그 일부 그 선택 의사의 순기능, 그러니까 이런 그 고도의 우수한 그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뭔가 다른 장치로 둬야 한다라고 해서 전문 진료 의사 가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강보험으로 흡수를 하면서 지금은 환자가 그 본인 전체 그 부담을 하지만 그게 우수한 의료 기술인지를 지금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선택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흡수를 하면서 그런 그 고도의 그 우수한 기술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견인하도록 그렇게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예.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문직 기자들은 그 장관님께 직접 이렇게 질문을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쉽지 않아서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3대 비급여 관련해서 그 대형병원이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 이격과 이게 연계된 부분인데요. 지금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 그 개선 논의가 지금 협의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어업계에서는 그 병원계 이익이 3대 비급여 연계해서 감소하는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 인센티브를 조정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한 그 장관님 의견, 그리고 만약에 이번 협의체가 14일 날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그날 만약에 그 단일안으로 협의체 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장관님께서 그걸 갖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법인약국 관련된 부분인데 그 작년에 발표할 때는 그 유한 책임회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그 적합한 회사 형태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은 법인약국의 형태에 대해서 유한 책임이든 함령회사든 어떤 방식이든 그 상법상의 회사 법인을 갖다가 전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쟁점을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그 약가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저가 구매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인센티브 제도가 그동안 유예되어 왔다가 올 2월부터 다시 이제 가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약협회 쪽에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 측하고 논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목표는 이것이 어떠한 이런 약가 제도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든 우리나라의 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얼마큼이나 줄일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을 위한 어떤 상시적인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모양새가 저가 구매 인센티브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약가 제도든 저희로서는 그것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러한 약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또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약가 수준을 적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제도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인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발표할 때 주식회사 형태, 특히 이제 외국의 경우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민간의 소규모 약국들을 이제 잠식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법인 약국을 도입할 때는 이제 유한 책임 회사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중에 어떤 이제 동네 약국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분들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걱정들을 해소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 장관님께서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예. 더 듣고 나가겠습니다. 예, 저 전문지 메디컬 타임즈 이창진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서 상당히 부담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쪽에서 어떤 걸 걱정하는지 우려하는지 충분히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요, 원격 진료가 제일 좀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핫 이슈인데요. 일단 법 개정을 하고 그다음 시범 사업, 이 문안 자체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신 조정 뒤에 보니까 일정은 연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걸 그러면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서 시범 사업 후에 개정을 하자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입장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연중 이쪽 계획을 보니까 특별히 몇 월 상반기 하반기 그게 없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유도리 있게 그걸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좀 의료계에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 폭을 유도리를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 주실 수 있는지, 대화에 있는 조정의 폭을요. 네, 그 융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합의가, 특히 지금 의료계와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의 결과가 되도록이면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좀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두른다는 원칙 하에서 어떤 대화나 기왕 만들어진 대화의 장에 어떤 의견 수렴의 장을 저희들이 강구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과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충분히 지금 1년 6개월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점들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의료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순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3대 비급여 설명이 있었는데 추가로